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공공외교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에 대해서 학생과 같이 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하죠. 네, 오늘 학생 한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인하대학교 박민혁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예,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왜 우리나라는 뒤늦게 공공외교를 시행하게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공공외교가 이제 미국 중심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외교를 21세기부터 주로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미국에서는 그전에도 공공외교적인 양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 중심의 공공외교가 나오게 됐지만은 한국과 같은 경우는 이제 분단이 돼 있다 보니까 외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양자 관계라고 그럴까요? 한미 관계, 한중 관계, 한일 관계 이런 양자 관계 중심으로 외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보 문제가 중시되다 보니까 북한 문제가 항상 중요했죠. 근데 이제 한국이 점차 선진국이 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 역할을 해라.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이제 국제사회에 지원하는 개발협력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가운데에 다자적인 측면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나왔고 거기에 우리나라의 어떤 모습이라고 그럴까? 이 부분에 있어서 세계인들이 잘 모르게 되니까 이 공공외교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2010년도부터 이제 공공외교를 정치, 경제와 함께 외교의 한 축으로 삼은 거죠. 근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섬나라 아니겠습니까? 북한 쪽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수준이 높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국제 정치에 대한 이해도도 높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정치외교학과에서 정치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국제 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외교는 새로운 거니까 또 더 늦게 우리나라에 도입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우리나라에서 국제개발 협력을 담당하는 코이카의 어떻게 보면 주력 사업이 무엇인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사실 코이카는 외교부의 원래는 산하기관입니다. 외교부의 산하기관이 세 개가 있어요. 재동포 재단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공공외교라는 국제교류재단이 있고요. 또 이 개발원조를 하는 코이카가 있는데, 이 개발원조가 엄청 커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이카는 지금 어떻게 보면 산하기관은 형식적이고, 실제적으로는 거의 이제 독립기관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하는 사업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계속 변화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외교 자체에 있어서의 변화가 21세기 들어서 다자적으로 되면서 특히 이 개발협력과 관련돼서는 선진국 원조기구로 하는 DAC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2010년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 혁신적 개발 협력 사업, 뭐 시민사회 협력 사업, 인도적 지원 사업, 국제기구 협력 사업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코이카의 사업으로 나가게 되죠. 여기서 이제 외교부 입장에서 본다면 공공외교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공외교, 지식공공외교, 정책공공외교, 그리고 이제 기여공공외교인데 이 기여공공외교는 사실상 코이카가 하는 것이고 기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다양한 사업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코이카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이 뭐다 하는 것은 이제 기업 공공 외교지만 그것은 점차 달라지고 있고 한국형 모델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공공외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178개의 제외 공간 외에도 해외에서 공공외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 혹은 기구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제외 공간들 대사관도 있고 총영사관도 있고 이제 영사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제외 공간이고 또는 문화원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공공외교가 원래는 기본적으로 역사가 짧다 보니까 정부 위주로 됐었죠. 그렇지만 해외에 우리 재동포 단체들이 있습니다. 뭐 한인회도 있고요. 또는 과학기술자들의 단체도 있고 또는 상인들의 모임도 있고 다양한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체들이 공공외교적인 것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공공외교가 뭐다 하는 걸 알고서 한 게 아니고요. 하는데 그것이 공공외교적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것이죠.
미국의 예를 보면은 동해, 일본의 병기 운동을 일찍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사회 단체를 만들어 갖고 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공공외교라고 생각하지 않고 잘못된 거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또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한인들이 너무 LA 폭동 이런 것을 통해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미국 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뜻을 알림으로써 우리 한인들의 힘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비정부 로비 그룹들을 만들어 갖고 한국에 대한 것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왜?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걸 모르고 한인에 대한 걸 모르기 때문에 무시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에 대한 지식 공공외교, 정책 공공외교적 성격도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일본은 거꾸로 로비 그룹에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완전히 활동토록 했거든요. 그러면서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재해동포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제 뉴욕 같은 대도시 같은 경우에 한인회는 굉장히 다양한 지금 공공외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구촌 한인과 공공외교라는 책을 2022년 11월에 출판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 뉴욕 한인회가 다양한 방식의 기업 공공외교 그리고 문화 공공외교 심지어는 정책 공공외교, 지식 공공외교를 하는 것을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뭐 미주 한인의 날 행사라든지 코리안 퍼레이드 여기에 참여한다든지 페스티벌에도 참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코로나 시기에는 또 이 물품을 한인들뿐만 아니라 미국인 저소득층에도 전달했거든요. 그럼으로써 했고요. 또 흑인들이랑 친선 도모 행사를 함으로써 우리가 LA 폭동 같은 사태를 이제 방지하려고 하는 것들, 또 최근에 미국에서 많은 아시아인 혐오에 대해서도 다른 인종들과도 같이 공동 대처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공공외교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공외교는 그러니까 한국인과 다른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진행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이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 원래 공공외교 자체가 이제 한국의 브랜드를 외국인들한테 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주 대상인데 그 외국인들이 뭐냐는 거죠. 외국인들 중에는 우리 재해동포들도 있을 수 있죠. 또 외국인들이어도 외국에만 있지 않고 한국에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정부가 하는 공공외교도 있지만 국제정치에 있어서 이제 개인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민간외교가 중요해졌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도 알아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을 상대로 하는 공공외교. 그걸 우리가 이제 국민 공공외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모든 것이 정책은 국민의 지지와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외교에 있어서 국민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대상 자체는 사실상 대상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해서 알리는 것.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공공외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혹시 750만 재해동포를 공공외교의 주체와 대상으로 활용하는데 이에 대해서 재해동포들이 호의적으로 반응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제가 뭐 좀 전에 말씀드린 책을 출판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재해동포들은 공공외교에 대해서 잘 모르죠. 지금 한국의 우리 국민들도 공공외교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공공외교라고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뭐 그렇다 이런 생각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해동포들에게도 공공외교에 대한 인식 이것이 이제 필요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재해동포들은 좀 특수합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 국민일 수도 있고 우리 국민이어도 외국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외국의 법에 지배를 받는 거죠.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다가 재해동포들이 만약에 공공외교 하고 싶으면은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것이 돼야 되겠죠. 특히 우리 750만 재해동포라고 했는데 지금 2세대가 중심입니다. 그 2세대들은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결혼을 이제 다른 인종이나 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공공외교를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 알린다고 하는데 재해동포 자체가 지금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2세들, 차세대라고 얘기하는데 차세대들을 중심으로 공공외교를 하게 되면 저절로 차세대 정체성에 도움이 되니까 재해동포 공공외교는 1차적으로는 재해동포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국학이라는 개념이 저는 좀 모호하다고 느껴지는데 이 한국학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학문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거 가지고도 이제 하나의 강의가 될 수 있겠죠. 굉장히 긴데 이 한국학, 이제 Korean Studies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 가지로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첫 번째가 국학, 두 번째가 지역학, 그리고 이제 학제적 연구가 세 번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국학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서 한국 중심으로 체계화된 것입니다. 민족주의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뭐 일본에도 국학이 있고요. 중국도 국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까지, 그러니까 탈냉전 시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국학 중심적으로 한국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학으로서 한국학이라는 것은 외국에서 바라봤을 때 한국을 하나의 지역으로 보는 겁니다. 동아시아의 일부로서 중국, 일본, 한국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전문가를 만들기 위해서 주로 이제 어학을 알아야 되겠죠. 만약에 외교관이 간다든지 한국에 투자를 한다든지 뭐 선교사가 간다든지 뭐가 됐든 간에 한국을 이해해야 되니까 어학이라든지 역사, 문화 같은 인문 계열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 이제 지역학의 특색입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한국학, 요새 한국학은 이 다양한 학제적인 연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제적 하는 걸 영어로 interdisciplinary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discipline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분과 학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이런 것들입니다. 그 체계화된 건데 이것을 넘나드는 거기 때문에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하게 학제적 연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공공외교에서의 한국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문적인 한국학에 대한 부분보다는 좀 더 언어와 대중문화 위주로 지금까지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조금 더 지식공공외교, 그러니까 한국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좀 알았으면 좋겠다, 외국인들이. 그리고 또 그 중에서 아는 사람들이 한국 전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한국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하는 것이 이제 공공외교에서의 한국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수한 학문적인 것이라든지 한국학의 일반적인 데서는 좀 더 넓다면 공공외교 한국학은 범위를 좀 더 좁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그 독도는 이미 한국의 영토인데 우리나라가 굳이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에 어떻게 이렇게 대응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것도 논쟁거리가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사실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분쟁 지역입니다. 왜 분쟁이냐면 일본도 영토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북한이 미사일 쐈을 때 BBC 같은 데서 지도가 나오는데 일본이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에 독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을 본 사람들은 독도가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 있는 섬이 일본 영토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일본 영토라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곤란하겠죠. 그것이 굳어지면은. 그러니까 지식공공외교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한국 영토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자꾸만 얘기하면서 이 부분이 분쟁화돼서 국제사법재판소라든지 이런 데 가게 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데 굳이 자꾸만 분쟁화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단지 지식공공외교적으로만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지금 있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한국의 공공외교의 도입과 시작은 선진국에 비해 공공외교에 한 발 늦게 뛰어든 편이나 2010년을 공공외교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기존의 정무외교, 경제외교와 함께 공공외교를 대한민국 외교의 3대 축으로 설정하고 공공외교 강화를 위해 각국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공공외교를 분류하면 문화 공공외교,
지식 공공외교, 정책 공공외교, 기업 공공외교가 있습니다. 공공외교의 확대되는 제도는 정책 공공외교의 강화, 지자체 및 우리 청년, 재외동포, 기업의 글로벌 역량 제고 사업 및 파트너십 강화, 과학기술, 혁신제도 공유로 지식 공공외교의 범주를 확대합니다. 공공외교의 외교국은 공공외교 총괄과, 유네스코과, 문화교류협력과, 정책 공공외교과, 디지털 공공외교과가 있습니다.